지금부터 제1차 2026년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 담당관 정혜원입니다. 오늘 2026년 미래포럼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인정보 미래포럼 소개 및 미래포럼의 구성 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사정아입니다. 2026년 개인정보 미래포럼의 구성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럼 소개와 지난해 미래포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 분야의 주요 의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회 장입니다.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직후인 2021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제4기가 마무리되었고 올해 제5기가 구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AI 시대가 열린 지난해 미래포럼에서는 신산업 현장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와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연합학습을 이용한 의료 데이터 활용,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AI 서비스 개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연구와 소개,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바꿀 개인정보 정책의 미래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2026년 미래포럼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포럼을 구성 운영하려고 합니다. 먼저 포럼의 구성을 다양화했습니다. AI 심화 시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가운데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 위촉해 포럼의 외연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논의 주제를 전략화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시적인 아젠다를 위주로 논의를 진행해 잠재적인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위원회 내에 다른 포럼들과의 차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진행 방식을 다각화하였습니다. 포럼 위원님들께서 직접 발제하는 방식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 추가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강연 등을 통해 미래 아젠다를 적극 발굴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춰서 개인정보의 핵심 정책 자문기구인 미래포럼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포럼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미래포럼은 공동의장이신 위원장님과 민간의장님, 포럼위원 30분, 특별위원 8분 등에서 총 40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공동의장은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님과 함께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포럼위원의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신 총 30분의 핵심 전문가들을 모셔서 균형감 있는 포럼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규 위원님이 27분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포럼의 새로운 시각을 대폭 더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나눠보면 학계가 14분, 그리고 산업계가 5분, 시민단체 5분, 공공연구기관 2분, 법조계 2분, 그리고 언론계 2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이신 개인정보위 위원님들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안전활용본부장님이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미래포럼의 주요 일정과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주제로 발제와 토의가 진행되고 5월 20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회의에서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정의 재설계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7월 16일 날 목요일에 열리는 제3차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미래 사회에서 함의를 주제로 진행하라고 9월 17일에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11월 19일 목요일이 마지막 회의인데요. 이때는 국제적인 데이터 규범의 흐름을 관찰해서 글로벌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 및 데이터 주권 대응 전략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구성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쪽으로 개진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올해 함께해 주시는 미래포럼 위원님들의 명단입니다. 일단 한 분 한 분 소개는 잠시 후에 있을 위촉식 때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민간위장님께서 대표로 위촉장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송경희 위원장님과 이원우 민간위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촉장 서울대학교 교수 이원우, 기하를 2026년 개인정보 미래포럼 의장으로 위촉합니다. 2026년 3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다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모든 위원님들 위촉장은 저희 자리에 배치해 놓은 그 봉투에 작은 기념품하고 담아 두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분들을 정식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기 위원님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걸출한 전문가님들만 저희가 모셨다는 거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저희가 편의상 앞자리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회의여서 제가 호명해 드리면 그 테이블 위에 마이크가 있는데요. 그거 활용해 주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뜻깊은 포럼이다 보니까 열심히 또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준범 서울 아산병원 영성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준범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의료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된 데이터의 문제나 개인정보 문제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항수 현대자동차 그룹 부사장님이십니다. 현대자동차 이항수 부사장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자율주행, 로보틱스, AI 시대를 맞이해서 그 분야도 많이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개인정보도 잘 보호하면서 미래 사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의하면서 그 산업계 입장을 많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김범수 교수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바른 ICT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아시아 프라이버시 브리치 포럼 그리고 OECD 개인정보 부의장을 과거에 역임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승 전북대 로스쿨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승입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앞으로 또 많이 배우고 경청하고 또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회에서 또 할 수 있는 역할들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김진수 회장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이 포럼 통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또 부위원장님 자주 뵙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성엽입니다. 예, 저는 지금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 미래포럼 이제 오늘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계속 쭉 연임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자르지 않고 이렇게 연임을 시켜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참여한 분들 보니까 면면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다채롭고 또 분야별로 아주 다양해진 것 같아서 개인정보가 진짜 이제 우리 실생활에 AI와 같이 진짜 많이 퍼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및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문환 위원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위원 임기한 지 딱 2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은 좀 개인정보 분야에 조금 부족한 분야도 있었는데 미래포럼 2년 동안 하면서 저도 정말로 많이 공부하고 또 막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하고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 앞으로 또 새로 오신 위원님들, 그리고 종전에 계셨던 위원님들 많은 활약 기대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걸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걸입니다. 매일경제에서 논설실장 맡고 있습니다. 언론이 개인정보 보호하고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서 관심을 좀 가졌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많이 돕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이재영입니다. 지금 인공지능학회 회장도 맡고 있고요. 그 인공지능 시대에 또 데이터 중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또 귀한 개인정보 미래 포럼에 참여하게 돼서 기쁩니다. 많이 듣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용 건국대 로스쿨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로스쿨의 이상용입니다. 뭐 민법을 전공하고 있긴 하지만 주로 AI, 데이터, 개인정보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봉 법제연구원 AI 데이터 법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 AI 데이터 법제센터장 이유봉입니다. 올해 처음 지금 포럼에 참여해서 너무 설레는 마음이고요. 여기 또 저희가 이제 한 3년째 이제 AI 법제 팀을 운영하고 올해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로 이렇게 확장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소중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귀담고 그 저희 입법 연구하는데 잘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입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굉장히 개인정보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저희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는 공공재다라는 자조 섞인 말을 하곤 하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다 좀 더 안전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면서 또 이 정보가 발전된 사회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로펌에서 그 각종 개인정보, 뭐 인공지능 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아마 고객들이 자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목소리 전달드리고 관련해서 열심히 소통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전은숙 LG CNS 보안사업 담당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 CNS 보안사업 담당 전은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IT 기업에 다니면서 요새 이제 AI 적용하면서 보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많고 또 이제 보안 사고가 너무 이제 많이 나다 보니까 개인정보 실제 유출되는 사례에 대한 대응이나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에 참여해서 이제 영광으로 생각하고 많이 배워가고 또 역으로 산업계의 어려움 이런 걸 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소비자와 함께 이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비자와 함께 이사이면서 CBS 뉴스총괄 부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광운대학교 AI 미디어 솔루션 학과의 겸임 교수를 맡고 있기도 하는데요. 좋은 정책 만드는 과정 중에서 그 각각의 관점에서 성실하게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 강원대 로스쿨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이혜원입니다. 예,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제가 약간 유니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2000년대 중반에 행정안전부에서 근무를 할 때 지금 개보법의 전시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을 사실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자리고 제가 옛날에 그런 과거에 쌓였던 경험이 있어서 오늘 이런 자리까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과거보다 미래에 관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제 의견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기회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학부 김동우입니다. 개인정보,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해서 사실 개인정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이제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AI 철학 연구센터를 만들면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님을 모시고 개인정보, AI 시대의 개인정보에 관한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의 필요와 보호해야 할 필요성 두 개를 조화롭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자리를 통해서 그때 생각했던 문제의식을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발전시키고 또 저의 철학적인 어떤 전문성이 발휘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발휘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주 지진의 코리아 부국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진의 코리아의 방은주입니다. 저는 언론계 한 30년 있었고요. 전자신문에서 20년 있다가 지금 지진의 코리아에서 세컨드 라이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말이 있죠.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뭐 아무나 할 수 없다고. 개인정보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아무나가 아닌 분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뭐 제가 이제 언론계 대표로 온 것 같은데 언론의 또 이유지 PR인데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최대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우 대표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민우의 김경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법률가로서 미래 포럼에 있어서 아젠다 5가지를 좀 봤는데 굉장히 좀 시적절하고 필수적인 내용인 것 같고 또 제가 또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의견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상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김호원 부산대 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님, 나정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님,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님, 조민선 세이브 더 칠드런 권리옹호 부문장님, 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님, 조원옥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성과확산본부장님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님도 올해의 미래포럼의 위원으로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이제 두 분 위원님께서 포럼을 여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미래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당 이 밸류가 굉장히 높은 분들인데 이렇게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그 기대에 저도 벌써부터 좀 가슴이 설렙니다. 또 우리 공동의장을 맡아주신 이원우 교수님, 네,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간 보여주신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리 미래포럼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최근에 개인정보를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죠. 새로운 위협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한 해 유출 사고를 돌아보면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정말 최첨단 공격이 많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서 국민적인 그런 우려를 많이 또 만들었고 동시에 또 사회적 관심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연 개인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지켜야 되고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느냐 뭐 등등
최근에 그런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우리가 그동안 좀 고쳐야 될 것들, 더 개선해야 될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또 동력을 주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이런 또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또 급한 것들 정책적 과제를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런 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아젠다를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선제적으로 그걸 준비하기 위한 이렇게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이번 26년 포럼에는 또 새로운 전문가들도 각 영역에서 많이 모셨습니다. 개인정보 미래 포럼이란 이름에 걸맞게 우리 포럼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미래 이슈를 짚어보고 한 발 앞서서 논의하고 또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26년에 개인정보위는 좀 제재를 강화하는 개인정보법 개정을 했습니다. 유례 없이 2개월 만에 발의부터 마지막 통과까지 아마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일단은 우리 개인정보 사고 이런 유출, 침해 같은 사고에 대한 억지력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징벌적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일 리가 없죠. 그걸 통해서 강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또 그만큼 또 예방 투자를 유도하겠다라고 해서 예방 투자를 열심히 선제적으로 하는 기업 기관에는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그렇게 과징금을 감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걸 명문화했다는 거 법률에 그런 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 그 CEO 책임도 이번에 좀 강화를 했는데요. CEO가 전체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걸 처음으로 또 명문화해서 법률에 넣었고요. 그만큼 또 CPO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를 했습니다. 또 그 ISMSP 인증도 의무화를 했는데요. 그 개인정보 보호하고 보안에 관한 인증이 함께 있는 이 ISMSP 인증 의무화는 일정한 규모의 그런 규모를 갖춘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에 한해서 이제 의무화를 시킬 거고 대부분의 나머지 이제 기관이나 기업들은 여전히 그거를 받게 되면 그만큼 혹시 사고 시에 또 뭐 감경과 같은 그런 인센티브 구조는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 또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좀 구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정말 사고가 나면 과징금의 규모는 굉장히 커지는데 실질적으로 내 정보가 나갔는데 내가 받는 것은 무엇이냐, 피해 구조 방법이 너무 없지 않냐라는 의견을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미국식의 옵트인 제도인 집단 소송과 또 유럽식의 옵트아웃 제도인 단체 소송 뭐 둘 중에 하나는 도입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미 집단 소송에 대한 법은 뭐 11개 이상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단 소송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뭐 다른 소비자 보호 영역까지 같이 가는 이제 그런 법안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는 법사위에서 법무부 또 소관부 저는 법무부로서 진행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도 같이 좀 힘을 보태겠지만 기본적으로 집단 소송으로 갈 때는 그 이제 추진 방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단체 소송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51조의 단체 소송에 대해서 어떤 금지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입법에 이 금지 규정은 있지만 경제적인 그런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더 추가를 해서 단체 소송으로 가는 것도 여전히 정책적 대안으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징벌, 손해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소기업들은 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데들은 우리가 최대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냐, 교육이라든지 더 컨설팅 또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런 보안이나 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뭐 솔루션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고 싶은 게 사실 이제 개보위의 그런 정책 방향이긴 한데. 이제 개보위가 규제기관으로 이렇게 딱 포지셔닝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 되게 적더라고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강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또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AI 특례 규정이라고 해서 이미 발의는 했는데 최근에 사고 때문에 잘 진행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AI 특례 규정은 이제 공공적 이익이 굉장히 크고 또 원본 활용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런 AI 개발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공익을 높일 수 있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요. 몇 가지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는 건데 그거 역시도 또 개보이가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AX 우리 헬프 데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금 공공의 AX가 활발히 올해 특히 많이 일어날 때인데 이렇게 공공의 AX를 할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헬프 데스크를 만들어서 뭐 사전 적정성을 검토한다든지 또 비조치 의견서를 내서 그런 불확실성을 좀 없어지는 부분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또 이용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들도 또 그런 역할들 또 가명 정보를 처리할 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못하는데 그 절차를 많이 좀 단소화했습니다. 간소함과 동시에 또 지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못하겠다 어렵다라고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명 정보를 원스톱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도 좀 마련했습니다. 또 최근에 또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도 열심히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시범 사업으로 조금씩 했지만 이제 법제화도 하고 좀 더 확실하게 더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PBD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개보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또 에이전트 AI 일상화 때문에 여러 가지 또 AI 이런 심화 시대에 좀 적합한 교육 체계가 뭐냐에 대한 또 개보이의 고민이 좀 깊습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동의 기반, 최소 수집의 원칙 이런 원칙들이 과연 이제 이런 포괄적 동의 아니면 또 내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수집되고 또 프로파일링까지 될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법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을 거냐 너무 사각지대가 많거나 또는 안 맞게 오히려 법이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여러 전문가분들과 같이 논의하는 좀 구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포럼이 또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제 간에 또 이런 데이터 이전도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욱더 그럴 겁니다. AI 서비스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도메인 영역과 결합해 가지고 만들어진 뭐 서비스나 제품들을 많이 수출하게 되고 그렇게 또 잘 돼야 될 텐데 그럴 때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데이터 이전의 문제를 좀 어떻게 할 거냐. 역시도 이제 지금 EU하고 있는 동등성 체계 같은 거를 최대한 좀 더 확대하겠다. 뭐 영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하고 보호 수준이 비슷한 데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미국도 같이 좀 해보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팩트 시트에도 들어가 있는데 미국의 보호 수준이 우리랑 좀 달라서 이게 쉽게 만들어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제 유럽과 그런 디지털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라는 DPF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도 있고 해서 미국과 좀 협의해서 좀 다양한 이렇게 정보가 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는 체제 그것도 좀 만들 생각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 어렵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오는 정보는 사실 우리는 다 받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요는 사실 미국이 좀 더 큰 편이긴 합니다만 전체 차원에서 보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가서 서비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또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좀 해소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보호돼야 될 개인정보 범위 또는 일정한 부분은 또 같이 공유될 수도 있는 건데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내세워서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생활이나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도 역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정보 때문에 못 주겠는데 뭐 아주 그런 지나친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또 꼭 바람직하냐만은 아니고 적절한 개인정보에 대한 다른 방향으로의 인식 정립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의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개인정보 제도를 좀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앞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제 첫 주제가 개인정보의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강조하면서 이 체계로 좀 다 전환을 해보고자 여러 가지 작업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A에서 B로 확 전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지금 할 수 있는 우리 법 체계 내에서의 전환 그리고 일정 부분은 새로운 또 법규를 만들거나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걸 지금 체계적으로 만들면서 좀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사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그걸 제재하는 방식으로만은
우리가 바람직한 개인정보가 정말 안전하게 보호가 되면서도 활용이 되는 사회로 갈 수 없다라는 좀 절박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그런 그 중요한 어젠다가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또 특별히 김경아 우리 대표님하고 최경준 교수님이 중요한 발제를 맡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서로 소통이 되고 네,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원우 민간의장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각계 전문가가 모여서 개인정보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송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0년 전이죠. 2016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3기, 4기, 3대, 4대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집을 편찬하는 작업에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때 같이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랑 인연을 쭉 이어오다가 이 미래포럼 의장을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너무너무 반갑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많은 일을 해왔고 뭐 기관의 위상이나 그 역할, 기능, 권한 뭐 모든 면에서 정말로 우리나라 새롭게 나타난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기관 중에 가장 빠른 성장이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발전된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떤 중요한 기관에 또 미래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 미래포럼의 의장을 맡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고 또 같이 참여하게 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다 봤지만 오늘 우리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 몇몇을 보면 정말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시고 또 이번 구성은 매우 다양하고 뭐 학계, 산업계, 법조계, 언론계 또 전공 부분도 뭐 인문사회부터 공학의학까지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구성이 되어서 이 정보보호의 개인정보의 문제를 정말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그 미래에 우리가 사실 예측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 좀 더 미래에 대한 모습이 그나마 좀 더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개인정보가 국내 그리고 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점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도 크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AI 대전환이 국가적인 과제로 지금 지정이 돼서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도 귀중하게 느껴지고 있고 또 그와 함께 이 개인정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위험, 리스크와 또 두려움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대와 우려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환경에서 앞으로 이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우리가 개인정보 정책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아까 우리가 여러분 보셨지만 올해 다뤄야 할 5개의 쟁점을 보면 정말로 적절한 주제들이 잘 제시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개인정보 사전 예방 체계로의 전환 문제는 정말로 적절한 시기에 제시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X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규제나 제재 강화라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재설계 방안이 논의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미래 포럼이 이제 앞으로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최경진 교수님 그리고 김경아 대표님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 포럼에서 나눠질 여러 귀한 의견들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성공적인 회의를 기대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포럼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의 사전 예방적 관리 전환 체계가 오늘 포럼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장 목소리 기반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김경아 제2시큐리티 대표께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경아 대표님께서는 오랫동안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호 분야에서 일해 오신 전문가로 AI 프라이버시 민간정책협의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위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히 사전 예방 전문가 TF를 통해서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계신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김경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첫 테이프를 좀 끊게 되었는데요. 그 의뢰를 받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제목 자체가 현장 목소리 기반이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기는 한데요.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이제 동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사고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폭의 이제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 307건이 있었지만 2025년도에는 477건 정도 거의 한 50% 이상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실제 이제 사고의 어떤 패턴들을 보면 외부 해킹이나 이제 악성 코드뿐만이 아니고 내부자에 의한 유출 등 다양한 경로로 유출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충격적인 부분이 저희가 이제 기존의 통신사나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정보 보호를 잘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사고들은 우리가 믿고 있었던 금융, 통신, 플랫폼 이런 이제 큰 기업들이 사고가 났다라는 점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고 대응 체계로의 이제 전환 필요성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사고들이 이제 왜 발생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개인정보 처리의 어떤 규모나 범위가 이제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AI 시대에 더 이제 복잡하고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공격자가 AI를 활용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공격자와 방어자 간의 비대칭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향후에는 우리가 이제 상상하지 못한 공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점이 도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죠. 상당히 많은 이제 예방 체계와 투자들을 하고 있었지만 안전하다라는 느낌, 즉 이제 보안 극장에 갇혀서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제재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관심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런 이제 사후 대응 중심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최근 이제 우리 이제 기존의 사고 대응 체계가 동작하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유출 사고 이제 크게 이제 보면 유출 사고 발생 전과 사고 후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맨 위쪽에 이제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를 다시 한번 이제 구분을 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민간 공공, 대중소, 통신 의료 다양한 분야에 국내 한 400만 개가 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다고 합니다. 처리자의 어떤 상황과 규모에 따라 처한 상황과 처리하는 개인정보 규모들이 상당히 이제 다를 것이고요. 이 처리자들이 개인정보 처리 기술과 시스템과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웹 와스 DB 모바일에서 IoT나 클라우드, 최근에 이제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제 개발되고 운영되는 단계를 보면 기획, 분석, 개발, 테스트 또는 이제 서비스 제공의 이제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즉 수집, 이용, 제공, 파기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이제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사고 예방 체계의 첫 단계는 사실은 맨 왼쪽에 있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나 시스템을 기획이나 분석하는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관련된 설계를 반영하는 개념인데요. 우리 법에는 법제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PBD 시범 인증이나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이 개념들을 좀 확산하는 것들을 이제 개인정보위가 그동안 해왔고요. 오른쪽에 이제 PET라고 하는 프라이버시 이낸싱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개인정보 강화 기술을 통해서 이 PBD의 어떤 개념들을 실제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좀 노력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 R&D나 인재 양성, 기술 포럼 등을 이제 운영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사실상 이제 제도화되어 있는 예방 중심의 예방 체계의 첫 번째 단계 사실은 개인정보 영향 평가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오픈하기 전에 이것이 미치는 개인정보 영향을 미리 판단해서 조치하는 제도이고요. 국내 개인정보법 33조에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그거 외에 이제 운영 단계에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고유 식별 정보 실태 조사, 개인정보 자율 규제, 사전 실태 점검, 교육, 또 안전 지킴이 등등 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제도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ISMS-P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이제 고도화된 대응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SMS-P가 사실 운영 단계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일부 개발 단계를 좀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아래쪽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도 원칙, 수탁사 관리 감독, 취급자 관리 감독, 안전조치, CEO의 책임, CPO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사고 예방에 관련된 조항이고요. 그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가 안전조치의 최후의 보루로 최소한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사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크게 세 가지의 어떤 대응책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통지 신고를 하고 정보 주체에게 이제 알려주는 개인정보법 34조에 따른 유출 통지 부분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곧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이제 피해 구제를 위해서 치매 신고센터나 분쟁 조정, 단체 소송, 손해배상 책임, 또 손해보상 보장 즉 보험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 처분이 있습니다.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태료, 과징금. 과징금 잘 아시다시피 징벌적 과징금으로 해서 1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대신에 이제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상당히 잘 갖춰진 사고 예방 체계를 가지고 있고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뭔가 이제 눈에 띄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사각지대가 있다거나 기존의 사고 예방 체계에 어떤 한계점 또는 뭔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고 대응 체계가 더 잘 돌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커버리지 즉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다시 판단해서 사고 예방 체계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사실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은데요. 모든 걸 다 얘기하면 이제 오늘 다 집에 못 가시기 때문에 주요한 제도 중심으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ISMS-P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또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이 제도가 큰 역할을 했으면 아마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도의 어떤 정의를 보면 정보통신망법 47조, 개인정보보호법 32조 2에 따라 신청기관의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사고가 안 난다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신청기관이 스스로 이 관리체계 틀에 따라서 스스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이 관리체계가
우리 인증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이 기업들이 사고가 이제 많이 나다 보니까 이 관리 체계 ISMS 좀 허술하게 준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챌린지들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실상 저희가 작년에 ISMS-P를 이제 받은 기업들 중에 사고 난 기업들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그 몇몇이 이제 저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월달에 GS 리테일을 비롯해서 SK텔레콤, 롯데카드, KTU 플러스, 쿠파, 넷마블 등 기존에 우리가 정말 안전하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사고를 이제 당하게 되었고요. 그 사고의 이제 원인들을 보면 관리 체계가 제대로 동작을 했다면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아쉬움들이 다시 돌이켜 보면 이제 남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외부 접점 자산에 대한 부분, 즉 저희가 관리 체계 심사를 할 때 범위 내에 있는 자산들을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관리되지 않는 자산들이 의외로 이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 체계 범위 안에서 관리가 안 될 뿐더러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제도 또는 인증 범위를 설정할 때 조금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선 사항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점을 정리를 해보면 사실 ISMS 인증 기준은 어떤 규모, 또 어떤 인더스트리, 또 어떤 기술에도 다 적용이 가능한 범용 기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근데 다만 높은 위험, 새로운 위험, 아주 특별한 영역에 대해서는 범용 기준을 적용했을 때 새로운 위험들이 제대로 도출되거나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냅샷 방식의 심사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 체계 운영 여부에 확인이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심사를 하는데요. 네, 1년 내도록 유지되고 있는 것이 관리 체계인데 1년에 한 번 봐서 그것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인증 제도를 바라보는 기업의 인식입니다. 이게 관리 체계가 한 10수년, 한 2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이거 누구나 다 따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하나의 라이센스, 이 관리 체계를 정말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그냥 라이센스 하나 정도 따는 느낌으로 이제 보고 있는 인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사기관 또는 심사원에 대한 심사 품질 이슈 또한 이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개선 방향은 기존의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제도의 틀 안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좀 개선해서 인증의 좀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미 이제 작년 말에 그 강화 대책이 발표된 바가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세부적인 방안들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 ISMS-P를 이제 의무화하고 있고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이제 강화된 인증 기준, 심사 방식을 이제 강화, 또 앞단에서 뭐 취약점 점검을 하는 이런 이제 방안들이 추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사후 관리 강화인데요. 예전에는 뭐 사고가 나도 인증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났다는 것은 돌이켜보면 관리 체계가 제대로 돌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한번 개선을 해서 다시 따는 게 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또 마지막으로 심사 품질 강화의 이제 방안들을 가지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방향은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디테일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작용들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개인정보 영향평가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발생 가능성 및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뭐 GDPR에도 법제화가 되어 있고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AI 환경에서 중요성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3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은 이제 공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향평가가 왜 좋냐라고 하면요, 사실은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사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향평가를 잘 하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Privacy by Design and by Default라고 하는 소스 코드 내에 또는 프로세스 내에, 기술 내에 녹여넣을 수 있다, 내재화할 수 있다입니다. 세 번째는 정보보호 조치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처리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제 좀 이슈가 됐던 게 LG U+의 IMSI 번호를 휴대폰 번호와 동일하게 쓰고 있다. 요 이슈가 이제 좀 이슈가 됐고 U+에서 다 이제 개편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요. 2G에서 4G로 넘어갈 때 그대로 넘어갔던 그것 때문에 지금 와서 엄청난 이제 비용이 들게 됩니다. 사실은 그 시점에 이것이 개인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때 바꿨다면 사실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바꿀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으로 돌려보면 개인정보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실제 이제 영향 평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영향 평가의 좀 문제점은요. 영향 평가 이제 품질 수준이 좀 정체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 다 아실 것 같은데 2011년도에 법제화되면서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경과가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발전 없이 좀 기존의 관행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영향 평가 수행 체계에 좀 경직성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5만, 50만, 100만 건수를 기준으로 의무화를 하고 있고 GDPR 같은 경우에는 높은 위험이 예상되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 높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수가 도달하지 않으면 안 하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민간의 경우에는 공고상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 과징금 감면 조건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좀 활용도가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위협에 대한 식별 및 평가 대응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관행적으로 법규 준수 중심으로 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PBD 관점을 영향 평가 좀 결합해서 제대로 된 영향 평가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이라고 하면 영향 평가 2.0 얘는 좀 한번 뒤집어 엎을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향 평가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품질 관리를 좀 강화를 하고요. 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영향 평가 방법론을 고도화하고 PBD 원칙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으로 좀 새로운 영향 평가로 좀 탈바꿈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민간 영역에서 영향 평가를 좀 수행하는 것을 촉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센티브와 좀 연계되어서 과징금 감면과 좀 연계되어서 민간의 어떤 노력들을 좀 더 촉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이제 고시 법 29조 및 이제 고시가 있고요. 사실 뭐 조사 처분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에 따라 이제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 고시는 사실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고시 이제 1조 목적을 보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3조에도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고시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고시인데요. 큰 사고가 나면 한 번씩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SK컴즈 싸이월드 사고 났을 때 인터넷망 차단 조치가 들어오고 접속 기록 이슈가 있을 때 접속 기록도 관련된 조항들이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뚱뚱한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신 환경과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제 방향성은 좀 리스크 베이스로 기업의 어떤 자율성에 맞도록 조금씩 이제 개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문제점은 수동적, 형식적 준수 관행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유출 사고 나서 조사를 해서 안전조치 위반이 안 걸린 적이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했더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사고 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이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세세해지다 보니 이것만 지키면 돼. 네, 그것도 형식적으로 이런 이제 관행들이 현장에 좀 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이제 개선 방향은 최소한의 기준 외에 자발적인 안전 조치를 추가할 경우에 이것에 대한 좀 인센티브를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세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좀 리스크 베이스로 또 기업의 어떤 책임성에 따라서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안전조치를 적용하도록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공기관인데요. 공공기관도 뭐 사실 뭐 상당히 많은 이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사고 예방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되어 있고요. 실태 점검, 뭐 집중관리 시스템, 처분 사항에 대해서 전면 공표를 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이제 2배씩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를 보면 공공기관별로 수준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난다는 부분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관심과 지원과 예산과 인력, 역량 사실 총체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부처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통해서 각 소관 부처별로 좀 관리 체계를 좀 나눠서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줘서 최소한의 이 예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호 수준 평가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보호 수준이 높은데 왜 사고가 나느냐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왜냐하면 보호 수준 평가 자체는 전반적인 것을 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보호 수준 평가 지표도 사고 예방 체계 관련 지표의 비중을 좀 강화하고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돈이 있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합니다. 네, 알아서 잘한다 이거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사고들이 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최소한 법은 지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이제 투자 노력은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은 어쨌거나 엄정 제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지만 요거는 거기까지 다 끝인 것 같아요. 담당자 네가 알아서 잘해 뭐 이 정도 이제 느낌이지 이것이 정말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은 결국 기업의 이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도 임을 이제 인식을 이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법 개정을 통해서 CEO의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뭐 ESG 항목과 좀 연계를 해서 기업의 어떤 책임성과 사업에 좀 경영진의 관심을 좀 끌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CPO의 역할 물론 중요하고요. 사고 예방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징금 감면은 중요한데요. 사실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고가 과징금 감면을 하려면 노력을 했다를 이제 인정하게 될 텐데요.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볼 때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과징금 감면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 좀 객관적인 기준,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정말 노력을 했다면 좀 감면이 되도록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감면은 사실 사고가 나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도 뭔가 인센티브가 좀 작동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소사업자입니다. 중소사업자는 사실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설마 나까지 오겠어?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 과태료 이거 안 지키면 과태료입니다. 얘기해도 개인정보가 바쁜데 설마 나까지 오겠어? 이게 이제 이 인식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 거고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심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를 조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사람을 뽑아도 유지가 안 됩니다. 정말 유능한 인력이 그 기업에 오래 있을 수가 있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맡깁니다. 외부의 사스나 전문 수탁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은 결국은 개인정보 보호 투자가 사업에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복지부의 EMR 인증이나 여러 이제 인증 제도에서 개인정보 수준이 높으면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돈에 대한 금전적인 투자가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세 번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제 정보보호 관련돼서 뭐 과기정통부나 여러 부처에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컨설팅, 솔루션 구매, 뭐 진단 점검 이게 끝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도록 필요한 시점에 전문가를 데려다 쓸 수 있고 조언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와서 봐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솔루션들을 많이 쓰거든요. 셀러 툴 같은 걸 쓰기 때문에 그 셀러 툴이 어떻게 보면 초코 포인트 같은 겁니다. 여기를 강화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 강화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셀러 툴을 쓰는 이 셀러 툴 제작 업체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한다면
조금 더 전체적으로 수준을 올릴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네, 사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았는데, 네, 이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몇 가지만 5가지 정도로 정리만 해봤으면 쭉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ISMSP,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다양한 사고 예방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환경 또는 그동안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계점 및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제도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고 예방에 있어 기본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만이라도 제대로 준수하면 사고 발생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형식적 보여주기식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CEO의 인식과 관심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과 투자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생존 또는 기업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제재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로 사고 예방 체계로의 전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노력 및 역량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리스크 기반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범부처 거버넌스 및 협력 체계, 타 제도와의 전략적 연계 등을 통해 사고 예방 체계의 커버리지를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예방 체계로의 전환이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계속 날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 했어? 바꿨는데 왜 이래? 이런 이제 챌린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 체계의 한계점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 없는 추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미래와 전주기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라는 제목으로 포럼 위원이신 최경진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최경진 교수님은 저희 미래포럼 출범했을 때부터 함께 해주셨고 현재 한국정보법학회장 지내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첫 번째 미래포럼을 열 때 발표를 하게 돼 정말 영광이고요. 앞서서 융합형 인재이신 우리 김경아 대표님의 훌륭한 발표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제 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상당히 비교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앞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미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싶은 정도의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들을 상당히 자세히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조금은 오늘 이제 미래포럼이 새롭게 구성된 취지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다양한 전문성 가진 분들이 오셔가지고 뭔가 인사이트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실제 이게 이제 정책자문위원회라고 본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인사이트들을 좀 끌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 숙제를 받았을 때 디테일한 거는 앞에서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추상적인 이슈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출 사고가 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법이 여러 개 많이 개정되고 추진되고 있지만 특히나 우리 분야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전기통일사업법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세 가지가 엄청나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개정됐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 법제도의 변화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또는 어떤 방향으로 실제로 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법은 이미 개정됐고 또 앞으로 개정될 예정인데 더 중요한 거는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이다. 법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정적인 것 같지만 실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것은 결국은 이 법을 운용하는 위원회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이제 개정된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런 말씀인데요. 아마 이 법이 개정되게 된 경우는 사실 그동안 쌓여있던 어떤 구조적인 위험, 개인정보 관점에서의 구조적인 위험들이 쌓여 있으면서
한 번에 폭발된 거다. 그게 지난해.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이 개정된 것이고 이러한 구조적인 시스템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법이 개정됐는데 사실 치매 위험은 저는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해커라면 뛰어난 해커일수록 도전 챌린징한 곳을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의 위상은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보안 수준이나 또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질수록 치매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혹시 AI로 해킹 툴을 만들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진짜 쉽습니다. 그리고 취약점 발견하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의외로 5001 포트, 5000 포트 열린 데 많거든요. 그거 포트 다 한번 두드려 보면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앉아서 하지 않고요. 하면 됩니다. 이번에 따릉이 사건 같은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 두드려 봤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실 AI가 우리의 어떤 과거에는 약간 노가다식의 해킹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수월하게 해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진 어떤 기본 설계 내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값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런 사전 예방적인 접근 방식은 불가피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한계가 주로 사후적으로 제재, 조사와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을 사전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이 사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면 그리고 또 개인정보 업무를 다루는 모든 분들의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 감수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개인정보 감수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작년에 있었던 사고와 같은 정말 기본이 안 되는 그런 사고들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되는 법제와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방향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저는 이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고 대응 과정에서의 이러한 사전적인 프레임이 결국은 사전적인 것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전에 잘 만들어 놓으면 설사 해킹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설사 강력한 해킹 도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빠르고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대응 프레임이 결과적으로는 사고 대응 단계에서도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바로 능동적 회복입니다. 사실 사전적인 예방 프레임이 잘 작동을 하게 되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다시 강력한 그런 능동적인 회복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추가적인 어떤 침해로부터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2차적인 피해로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고가 특정 개인정보 처리자에서 발생할 텐데 이것을 신속하게 확산함으로써 실제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런 정보 보안 내지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고 대응 능력이라든가 또는 능동적인 회복력 관점에서의 두 가지 관점이 잘 되려면 결과적으로는 사전 예방 프레임워크가 내재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제도 강화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또 어떤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 들었는데 10% 과징금 이거 너무 세지 않을까? 23년도에 3% 과징금도 정말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위원장님과 위원회는 고생하셨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별 고생 안 하고 10%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너무 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관점을 바꿔보면 기업체나 민간에서도 항상 요구했던 게 자율규제입니다. 많이들 들으셨죠? 또 많이들 말씀하셨고 또 시민사회에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에게는 책임성을 높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 접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미국식으로 가야 된다고 해요. 사업자도 미국식으로 가자고 그러고 시민사회계에서도 미국식으로 가자고 그럽니다. 둘의 공통점은 다른 점은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에서는 자율규제만 바라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강력한 제재 프레임인데 민간에 의한 제재 프레임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의 특수성은 민사적인 어떤 강력한 제재 프레임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정제재에 의한 그런 사후적인 억지력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사전적으로 노력하게 만드는 구조가 한국적인 프레임이 아닐까. 사실 미국식으로 가자고 하면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사후적인 거 과징금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대신에 엄청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뭐 예를 들면 증거조사에 있어서도 디스커버리 강력하게 다 도입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러한 다양한 또 집단수정 일반적으로 다 도입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세 개의 콤보가 도입돼야 되는데
그런 완전한 그런 미국식 전환은 사실 힘든데 이번 아마 10% 가증금이 그런 한국식의 발현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전체 관점에서 작년에 공공에서도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가적인 데이터 거버넌스가 사실 잘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는 진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러한 거버넌스 핵심에서 잘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썼는데 사실 뒤에 우리가 항상 잊고 있던 바이 디폴트라는 개념을 잘 이제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 디자인은 서비스라든가 어떤 개인정보 처리되어지는 전체 체계에서의 프레임워크를 개인정보 중심으로 설계하자는 취지인데 사실 바이 디폴트까지 가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요. 실제로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에게까지 적용됩니다. 때문에 사람이 실제로 개인정보를 다루거나 또는 활동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게 되고 기본값으로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개인정보의 어떤 중심 설계로부터 넘어가가지고 개인정보 자체, 개인정보 보호 자체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일상 영역에서 중심이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흐름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각지대를 없애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위원회가 좀 더 영향을 키워가야겠지만 민간에서도 영향을 키워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큰 대규모 사고도 문제지만 곳곳에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미처 강하게 인식 못하지만 개개인이 느끼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뭔가 저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되어지는 개인정보 처리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저한테도 최근에 여러 기자님들이 많이 전화 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를 막 이제 여쭤보시는데 들어보니까 되게 저거 문제될 것 같은데 그러나 저걸 굳이 법적으로 또 문제 삼아야 될까 싶으면서도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출로 인한 피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개인정보에 어떻게 보면 부적절 또는 이제 불법적인 처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유출 사고를 많이 신경 쓰게 되는데요. 유출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3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유출이 됐다. 굉장히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개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규정들을 제대로 못 지킴으로 인해서 그 3천만 명이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의 심각성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대규모 유출 사고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되는 모든 라이프 사이클, 개인정보가 생성되고 수집되고 이용되고 제공되고 유통되고 파기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컴플라이언스가 강조되는 형태의 그러한 전주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 없을까? 사실은 정책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올해 너무 강력한 태풍이 오다 보니까 마치 개인정보 보호 업무 내지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은 마치 사고 대응 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관점에 몰입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앞부분에서 이미 앞 발표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고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높으신 그런 인사이트를 가신 분들의 이제 모임이기 때문에 좀 더 다음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고 대응 체계와 관련되어진 사전 예방적인 프레임워크의 전환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바람직한 규제 패러다임의 기본적인 거는 처리 환경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 또는 한 20년 가까이 되겠군요. 98년도에 망법 막 만들면서 민간 부분 중심으로 한참 많이 논의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을 끊임없이 만들었던 게 바로 개인정보 개념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이제는 AI 시대가 되고 또 디지털로 모든 게 연결되는 세상이 되면서 개인정보가 무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무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미 모든 정보는 유출되거나 다름없어요. 심하게 보면.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두 번째는 AI 시대가 되면 개인정보 처리를 통한 초개인화가 불가피합니다. 개인정보 처리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AI 많이 쓰시겠지만
메모리 기능 꺼보세요. 개인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할 겁니다. 제게 계속 누적돼 있어야지 진짜 제가 원하는 답을 낼 수 있거든요. 제가 그냥 지금 질문을 단어 하나만 질문하더라도 얘가 무슨 맥락으로 질문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데이터가 처리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지금까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파기가 굉장히 선한 것으로 봤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어떻게든 최소 처리하는 것이 선한 것으로 봤던 건 사실입니다. 자, 이게 과연 AI 시대에 꼭 유지해야 될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프레임워크의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별 개인정보 처리자 관점에서의 규제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모든 게 연결된 세상에서 개인정보를 공동 처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공동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다수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는 같이 가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르게 차등적으로 가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규율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이제 위원장님 강조하셨던 것 중에 글로벌 유통,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나 개보위의 유상이 높아져서 제가 해외에 나가면 굉장히 뿌듯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PIPC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이런 역할과 위상이 높아졌는데, 한국이 그동안에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무역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가 간 유통은 불가피합니다. 이제는 더 많아질 건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데이터 주권 내지는 전략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어느 나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유통시키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8조의 8에 국외회전에 관련된 5가지 항목이 합법적인 국외회전 근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처음 들어올 때 어쩔 수 없이 5개를 만들었던 건데, 이제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다음 단계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데이터 자체가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자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자산으로서 데이터를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내에서 잘 처리하게 만들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글로벌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전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또 적절하게 보호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AI 활용에 있어서 사실 국내의 어떤 데이터 자원과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느끼실 겁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는 전주기적인 개인정보 규율 체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출발점이 과거에는 사후적인 제재 내지는 사고 대응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사전적인 예방 중심으로 프레임을 넘겨오면서, 넘겨왔다고 해서 그 전 단계 거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가 종합이 되면 그러면 전 주기적인 진정한 개인정보 규율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거기에는 사고 대응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되는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합법적인 그러한 이 근거를 확보하고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이슈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가 있을까? 사실은 더 많은데요. 몇 가지 그냥 이제 오늘 첫 번째 미래 포럼이니까 미래 포럼 위원님들에게 한번 던져 제가 여러분들의 답을 한번 듣고 싶은 그런 이슈들을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개인정보의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후에 하는 5가지 그 이제 어젠다를 전혀 듣질 못한 상태에서 만들었는데요. 보니까 다음번에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마음이 통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개인정보 개념 정의와 관련돼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크게 2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개인정보를 너무 개념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면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해당되면 개보법 규제가 쫙 시작되고, 개인정보 해당만 안 되면 회피합니다. 적용 안 되니까. 자, 그러면 개인정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정해야 될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사실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자꾸 말하니까 20년도에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을 했고, 이게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적용제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원회에서 열심히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가명 처리 같은 경우가 아주 되게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가명 정보냐라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싶은 쪽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가 좀 더 명확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자, 그러면 방법론 중에 하나는 아예 개인정보를 쪼개는 겁니다. 진짜 뭐 일본식으로 개인 관련 정보 개념까지 도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쪼개가지고요, 진짜 심각한 민감 정보와, 이미 이건 열거되어 있잖아요. 민감용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 이건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가장 강력한 최상위로 두고, 이건 매우 강력한 규제로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예를 들면 뭐 개인 관련 정보를 둔다고 그러면 그거는 완화된 규제를 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등화된 규제책을 가져가는 것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완전히 반대로 전혀 다른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새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과연 세상에 개인정보가 아닌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AI를 통해서 사실은 IoT 정보, 정말 누군지 모르는 정보를 가공하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까지 생겨납니다. 이렇게 AI로 또 초연결되는 사회로 점점 가게 되면 이제는 개인정보가 아닌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제는 그냥 다 개인정보라고 보고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처리 근거를 좀 더 유연할 거냐, 그러니까 2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논의의 중심을 차라리 15조 이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합법 처리 근거를 다양화하고 유연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위험성에 비례해 가지고 차등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방향인데요, 저는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전형적인 두 가지 제가 생각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개인정보의 어떤 개념 정의를 정할 때 뭐 기존의 학설로는 절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견해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정리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히파 아시죠? 히파 같은 경우 보면 두 가지 비식별 처리 방법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이제 전문가 판단 방식, 그러니까 엑스퍼트 저지먼트 방식을 도입했는데, 또 다른 방식인 세이프 하버 메소드를 도입하는 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은 개인정보 개념 정의를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추정적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활용성을 좀 앞으로 열어주는 방향, 그러나 안전하지 않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례 이외에 합법 처리 근거를, 지금 특례는 추진하고 계시니까 이거 외에 합법 처리 근거를 좀 더 추가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15조, 17조, 18조를 통합하는 방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전주기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동일한 합법 처리 근거를 가지고 수비용 단계뿐만 아니라 제3자 제공까지도 가는, 그런 쭉 이어서 연결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과 여러 다수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묶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연계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같이 가지 않으면 점점 더 빡빡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지난번 23년도 개정 때 제가 안을 만들었다가 결국은 수용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한적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지금 이제 평가 제도로 돼 있지만 원래는 심사 제도라는 것을 만들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심사를 하고 어떻게 영향평가까지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대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 사실상 이런 좀 더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법 처리인 걸 부여하자는 거였는데요, 이걸 꼭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뭔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규제 체계의 경우에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후견적인 접근, 특히나 사전적 접근이 생각보다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되는 것이고, 특히나 계약법적 관점에서도 특히나 소비자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점점 더 국가가 개입이 많이 해야 된다. 특히나 국가가 사전적 개입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약 체계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들이 해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관점이 좀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이슈인데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지금 굉장히 정적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일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 아동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AI 시대가 됐는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꼭 그렇게 보여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개념이 뭐 적당한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반응형 동적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같은 걸 도입하면 어떨까? 제가 어떤 처리를 하거나 하고 중요한 처리를 하고자 할 때 그때 그거와 딱 관련되어진 사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구나. 꼭 동의를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물론 너무 많이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이후에 그 쿠키 배너처럼 만들어지면 안 되고요. 그건 너무 피곤하게 지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보여주는 게 반응형으로 그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고민해 보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 오랫동안 제가 주장해 오던 건데 우리 법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반적 이익 형량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나마 정당한 이익 조항을 가지고서 그나마 해석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안전성 확보와 함께. 그래서 일반적 이익 형량 조항의 도입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에 대법원에서 사실 형사처벌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정당행위, 형법에 규정에 있는 정당행위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해주는 그런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항을 이제는 민형사 행정권을 다 포함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 자체에 좀 들여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완결성을 좀 이제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동처리자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이제는 다수의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동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현행법이 꼭 이걸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행법 해석을 통해서도 공동처리자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다만 그동안 너무 엄격하게 개별 개인정보 처리자 관점으로만 해석해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한 번쯤 검토를 통해서 현행법상으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공동처리에 따른 어떤 그진을 만들고 그에 따른 책임들을 좀 배분하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면 저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입법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제도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잊혀진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 주체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개인정보 보호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정보 주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사회계에서 끊임없이 정보 주체를 대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가 실제로 사고가 나거나 또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되어진 어떤 컨트롤을 실제로 지배를 어떤 이제 지배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실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실질화라든가 또는 보장보험의 실질화 같은 것들 이것을 이제 책임 보험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고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만든다가 이런 등등의 변화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정보 주체의 어떤 권리가 35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의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보 주체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악성인 또 소비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블랙 컨슈머 관점에서의 또 소비자들은 또 너무 과하게 이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개인정보 처리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싶으면서도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지 합법이고 불법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35조 이하에 있는 정보 주체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는 슬슬 우리가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기 때문에 AI 기반의 또는 공급자가 좀 더 이제 좀 친절한 그러한 반응형 동적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시범 사업으로. 또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도 한 번쯤은 이걸 얘기하면 저거 뭐 개인정보 보호 기본도 안 된 사람이라고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정보 파일이라고 쓴 이유는요. 개인정보 하나하나 조각이 아니라요. 개인정보 파일 단위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파일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보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라고 하면 다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일시하십니다. 완전히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침해되는 순간 즉시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상당히 다원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헌법상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우 좁은 범위에서의 내용이고,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는 좀 더 다원화되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될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한 번쯤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넓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호하고자 하는 또는 지키고자 하는 개인정보권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성질은 무엇인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볼 때가 이제는 왔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정도의 역량과 이제는 위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좀 도전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기존의 한 20, 30년은 개인정보 처리, 그러니까 데이터 프로세싱에 초점을 맞춰서 법적 규제가 발전된 건 사실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옛날에 1980년도에 유엔과 또는 OECD가 고민했었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시간 동안 변함없이 이루어졌던 거는, 우리가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는 썼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프로세싱 중심으로 규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좀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적인 측면에서 진짜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동적인 관점에서의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규율 체계를 가져가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되어진 규율 체계와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프라이버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디서 큰 영향을 주냐 하면 형사처벌 규정에서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형사처벌 규정은 사실 두 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은 개인정보 처리자 중심으로 규율 체계가 되어 있지만 형사처벌 규정에 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자까지도 막 확장되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제는 규율할 수 있게 되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 자체만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수호까지도 개보위의 역할로 이제는 확장해 되지 않을까. 물론 하다 보면 인권위 같은 데랑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거는 개인정보 처리 내지는 그 개인정보 처리가 핵심인 AI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해주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침해 사고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전주기적인 개인정보 규율 체계로부터 이제는 확장적으로 진짜 개인정보 처리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가지고 합법성도 확보를 하고 신뢰성도 확보를 하고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합법 처리 근거를 우리가 다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화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되고요. 동시에 안전한 처리 실행, 결국은 그러한 업무 자체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는 PBD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법이 이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3조에. 근데 3조 8항에 보면 책임성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많이 참조했던 OECD라든가 EU 같은 경우는 이미 책임성을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 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에 있는 책임성은 단순한 선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천 증명으로 좀 더 책임성을 강화시켜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글로벌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함께 개인정보 전체 전 주기적인 이 개인정보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말고도 과제가 무지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제는 여러분들, 훌륭하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많이 제기해 주실 거라 믿고, 또 저도 앞으로 참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이어서 자유토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민간위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연이 돼서 원래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이렇게 토론이 계획됐었는데 그렇다고 끝나는 시간을 연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제 강의를 해도 혹시 늦게 시작해도 끝나는 시간은 확실하게 지킵니다. 명강의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10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서 지금 진행에 관해서 제가 좀 의논을 했는데 5시 15분까지 토론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뭐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식사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두 분께서 너무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한편으로는 정말 큰 틀에서 이렇게 고민해야 하는 근본적인 고민에 대한 것도 제시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아주 구체적인 제도 개혁안까지도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코멘트 또는 새로운 제안 어떤 것이든지 좋고요. 혹은 우리 포럼 운영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가 부탁드릴 사항 뭐 이런 것까지도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분들께 다 시간 드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가능한 한 여러분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죠. 예. 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발표해 주셔가지고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저는 김정훈이고요. 계속 오늘 강조하는 것이 사전 예방적 체제로의 전환이고 그 가운데서 사각지대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까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해외 법인에 대한 그 사전 예방적 조치라든가 책임을 지우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지난해 가장 좀 큰 충격을 줬던 것이 쿠팡이었고 쿠팡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조사 아니면 책임을 지우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국내 법인보다는 많이 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 그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고요. 또 해외 대규모 플랫폼일수록 사고가 한번 터진다면 그 피해가 좀 막대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고 또 어떤 좀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지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이제 쭉 말씀을 듣고 나중에 몰아서 두 분 답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명백하게 최경진 교수님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느 분에게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리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구원석이라고 합니다. 그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최경진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개인정보 보호 파일을 그 재산적 보호 가치로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흥미롭게 느껴져서 이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고려대학교의 이희정 교수라고 합니다. 그 두 분 발표를 미래 포럼에 이렇게 되게 알차게 정말 많은 주제를 주셔가지고 들었는데요. 그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뭐 유출의 위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일하시는 조직들이 다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그 일을 하는 개개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 위험의 이렇게 소재가 되는 것 같아서 결국은 그 조직원들에게 그런 어떤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뭐 하여튼 중요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보면 아주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 일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의 친화적인 어떤 행동 방식으로 바꾸려면 굉장히 일하는데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소하게 놓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약간 이렇게 무슨 행동 심리학이나 이런 것까지 좀 들어가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제재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 뭐랄까요 데스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거를 이렇게 습관화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그 과징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들은 말씀은 이게 잘 해봐야 사고가 안 나면
이제 조용하기 때문에 별로 잘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임팩트는 없고, 사고가 나면 이제 굉장히 그거는 큰 임팩트가 있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이게 평소에 뭔가 잘하고 그걸 과징금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기업의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조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를 열심히 보호한다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라는 게 사고 나기 전까지는 별로 생각이 안 든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디테일한 문제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뭐 이렇게 ISMSP나 이런 것들 같이 이게 과징금을 그냥 이렇게 깎아준다, 나중에 사고가 나고 나면 조사를 해봐서 깎아준다, 이런 식의 것보다는 평소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예를 들면 교육을 한번 하면 1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위원회에서 포인트를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쓸 수 있는 포인트가 뭔가를 가시적으로 평소에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 각각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조직들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성과를 표시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을 좀 위원회에서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관한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 아니시죠? 예, 혹시 또 예, 이거 변호사. 예, 그 아까 최경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개인정보 파일의 이제 재산적 가치에 관련된 게 제가 최근에 자문한 게 있어서 한번 그냥 여쭤보는 게 답이 없는 건데, 이 개인정보 파일이 이제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소유권이 되려면 소유권 객체가 민법에 따라서 물건이어야 되는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재산적 가치를 어떤 근거에서 하느냐, 이걸 뭐 IPR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요즘 이제 외국 고객으로부터 들은 거는 뭐냐면 개인정보 파일을 재무상태표에 자산 계정으로 하는 논의가 외국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뭐 갭이라는 그 우리 저기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는 좀 힘들다고는 하는데, 빅테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개인정보 파일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을 해가지고 재무상태표에 자산 계정으로 지금 노는 논의가 있는데, 그 화두만 던지신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재산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특별히 없으시면 일단 지금까지 나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고, 혹시 뭐 꼭 질문이 안 갔어도 코멘트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답을 듣고 싶어가지고 질문 드린다고 했는데 다시 또 질문이 돌아올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외국계 기업에 대한 어떤 사전 예방 체계의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한 또 실질적인 집행력을 가져갈 수 있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이슈 자체가 원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국제적인 이슈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제적인 이슈는 원래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이 되게 독특한 거고 다른 강력한 나라들도 생각보다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월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그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 집행, 처분, 행정처분들이 해외 사업자는 먹히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법원 가서 승소하고 있고, 이러한 레거시가 쌓이면 저는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어떤 이제 해외 집행력이 강화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에 있는 역외 적용 규정을 통한 법 적용 자체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사전 예방 체계의 전환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더 강력한 집행체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IST 위반이 될 것 같아요. 소송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한국에도 국내 사업자도 똑같이 적용받는데 해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받는다. 우리 법이 역외 적용을 통해서 국내 이용자의 정보 주체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어떤 걸 해야 된다,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몰라서 못했다는 게 적어도 못할 테니까요. 어제 신문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그 암참에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들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한국을 더 인식하게 되고, 실제로 규제 집행력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국가의 강력한 집행 의지와 실제 집행하려는 노력이 합쳐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때에 따라서는 결과로 안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런 노력들이 쌓이면 적용되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마치 제가 잘 쓰는 용어가 스며들듯이, 마치 뭐라 할까요? 이런 그 진흙탕에 빠지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스며들듯이 들어가면 언제는 못 빠져나와요. 이렇게 외국 사업자들한테도 조금씩 들어오게 해가지고 언젠가는 이제는 한국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다 지켜야 되는구나, 기존에 몇 개만 지켰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프랙티스를 해가야 되고, 거기에 약간의 이제 인내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다고 좀 믿고요. 그게 좀 지나가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집행 체계가 해외에서도 작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파일의 재산적 가치는요, 진짜 이건 다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문제인데요.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이제 어디에서 실제로 작동을 하는가 하면요, 지금 대차제조표에도 들어가는 논의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강력한 작동을 하는 게 바로 M&A입니다. M&A 때 지금은 개인정보 가치 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IT 기업 같은 경우에 그 IT 기업의 어떤 투자 가치를 판단하거나 할 때 개인정보를 어떤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개인정보가 앞으로 AI와 실제로 다른 사업이나 또는 유통 과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 툴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영업 비밀이라서. 근데 그걸 통해서 실제로 그 가치 평가한 결과를 M&A 하고자 하는 기업이 가치 평가를 이제 부탁한 의뢰한 컨설팅 펌 같은 데서 받아가지고 그걸 실제로 협상할 때 씁니다. 근데 양쪽 다 씁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러면 개보이는 뭐 순간쯤 해야 되느냐? 이러한 개인정보가 이제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평가 결과 대상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개인정보 사고 파는 거 안 되지 않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개보법 자체가 영리 비용 등을 따지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원래가 아직까지는 적어도.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정보 합법 처리 근거만 갖추면 사고 파는 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법 구조가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정말 불법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좀 너무 멀리 나갔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파일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가치가 인정될 수도 있고,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그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적어도 개인정보 파일로부터 얻어지는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신에 이게 안전하게 이루어져야겠죠.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개인정보 파일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 특히나 M&A에 대한 이 결합 평가 같은 경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개인정보 파일이 넘어갔을 때 이걸 독자적으로 분리해서 쓰게 할 건지, 이제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 개인정보 파일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 파일하고 결합해도 되는지, 또는 나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M&A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이 데이터를 또 다른 데이터랑 결합해서 하고 싶다, 괜찮을까? 또 이것이 실제로 데이터 독점 시장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독점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동의가 형해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파일 유통에 대한 것을 일정 부분 허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에 따른 안전한 이전 체계를 만드는 데에도 개보위가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거 되게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뭔가 복잡한 평가 방식이 있다면, 예전에 하는 것처럼 지재권 가치평가 우리나라에 해서 실패했고, 또 예전에 기술 가치평가도 잘 안 되고 있고 한데, 그러한 툴들을 쓰진 않는답니다. 우리는 가치평가 시작이 부동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 시장 가치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다른 방법론을 쓴다는데, 그건 제가 아무리 알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알게 되시면 지금 업무 하신다니까 살짝 저한테만 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김 교수님. 네, 그 첫 번째 그 해외 법인 질문 관련돼서요. 제가 해외 법인이라고 하셔서 조금 의아했는데 사실 해외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국내법이 있지만 거의 무시하고 안전하게 마음대로 이제 개인정보 처리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제 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 조사의 기법도 상당히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자와 달리 해외 사업자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조사 처분, 특히 해외 사업자 대상 조사 처분을 좀 엄격하고 좀 제대로 잘 한다라고 하면 사고 예방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의 안전사 확보 조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글로벌 사업자 같은 경우에 공통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법 때문에 그 시스템을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알고도 위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안전사 확보 조치 기준을 좀 리스크 베이스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꾼다라고 하면 해외 사업자들도 좀 국내법 준수 조금 더 원활하게 하면서 국내법의 체계 안으로 좀 들어올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정 교수님 말씀하신 행동 심리학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취급자는 사실 저도 조금 그렇게 개인정보를 오래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정보 그렇게 열심히 또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문화 또는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업무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D 얘기를 드렸지만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앤 바이 디폴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시스템적인 생각들도 있지만 사실 업무 프로세스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업무를 설계할 때부터 그냥 프라이버시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느낀 예가, 예전에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면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때도 있었지만 환자 부를 때 이름을 부르고 생년월일 또 나이를 이제 부르게 됐죠. 사실 굉장히 좀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에서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환자 번호를 이제 만들어서 줬는데 그 환자 번호도 결국은 영구적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최근에 이제 간 병원에서는 아침에 도착하면 도착 번호라는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 카드를 대면 랜덤하게 순서대로 이제 번호를 부여를 하고 그 증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어떤 곳에도 이 번호 하나 가지고 다 개인을 식별해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바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앤 바이 디폴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냥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우리가 굳이 개인정보 보호 생각하지 않지만 개인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은 너무 시스템적인 관점보다는 프로세스, 업무적인 관점까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코멘트나 질문을 더 하실 분이 예.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아까 이제 토론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든 생각이 그 과거에 쿠팡이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저는 적자를 계속 보지만 이제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그 개인 정보를 확보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적을 토대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매각할 때 엄청 그 개인 정보의 가치까지 더해서 비싸게 매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최경진 교수님께서 이제 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그 가치를 매기는 툴이 이제 기업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도 중소기업에 좀 명확하지 않은 자산이나 그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해서 대출해주고 하는 툴이 있고 하여튼 신용평가기관 나름의 그런 평가 툴이 있듯이 개인정보도 이제 갈수록 그런 게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 개인정보 유출 시에 지금 이제 분쟁 조정에서도 1인당 뭐 SKT 30만 원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제 소송에 갔을 때 지금 어떻게 판결이 낼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개인정보 한 명당 개인정보의 가치를 이제 산정하는 나름의 툴이 있다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아내는데도 오히려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렇게 그 1인당 산정되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그 회원 1인당 이제 개인 정보 주체의 어떤 가치 플러스 이제 유출로 인해서 입은 뭐 정신적 피해라든지 그런 보상까지 합쳐져서 이제 배상이나 이런 걸 받아낼 때 그 가치가 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 제 생각에 오늘 뭐 답을 얻는 자리는 아니고 그런 문제 제기를 같이 공유하고 또 돌아가셔서 각자 또 현장에서 고민을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장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우리 또 의장님 거기에서 또 잘 주재해 주셨고 두 분 발제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발제였습니다. 마치 두 분 다 제 머릿속을 다 들어왔다 가신 거죠? 네,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의제를 잘 정리해 주셨고요. 방금 이제 질문 나온 거하고 연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해외 사업자, 국내 사업자 다 저희는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고 동일하게 처분합니다. 현실적으로 서버가 해외에 있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죠. 물리적인.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하고 있고 그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처분 사례도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정보의 자산적인 가치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다 보니 지금 이제 환경 자체가 개인정보가 인격권으로서 중요해지고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 헌법 10조와 17조에서 나오는 인격권으로서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동시에 또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동시에 커지고 이제 이 환경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잘 다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그런 난이도도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도 사실 소유권 인정을 전 나라가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데이터도 그만큼 소유권을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 버리면 데이터를 정말 활용해야 되는 모든 산업에 어려움이 다 있을 거고 소유권 자체도 분명하지가 않는 누가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관여했고 이걸 실질적으로 가공하는 주체는 또 누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주체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어서 이 법적으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것도 있어서 현재 이제 우리 법은 지금 저작권법에 사실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 DB를 만들면 한 5년까지 이렇게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로 넘어오면 또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그게 내 정보잖아. 내 정보를 가져다가 거기서 실질적으로 수집하고 여러 가지 이용 뭐 가공 같은 저장 뭐 이런 것도 비용 꽤 들어가겠죠. 거기에 또 일정한 그거를 이제 하는 그 주체로서는 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거고 개인으로서도 내가 그 정보의 제공자인데 나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뭐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서 데이터 신탁 개념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내 데이터를 줄 테니 안전하게 잘 쓰고 활용해서 그 수익 있으면 나한테 좀 돌려줘. 까지도 갈 수 있는 그 개념들이 좀 생각이 나서 마침 이제 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우리 최경진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화두를 좀 던져주셨어요. 사실은 이런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논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절대 없다. 그게 또 AI 시대에서는 이미 그런 경제의 그저 가치가 꽤 올라가고 있는 건데 결국 개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도 내가 필요한 정도의 수준으로 잘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되고 동시에 이게 실제로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얻고 또 동시에 그걸 활용한 다양한 편익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두 가지 방향을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네, 앞으로 좀 더 같이 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우리 사전 예방적 체계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정책 아젠다를 잘 다뤄주셨고 그 말씀 들으면서 결국 그걸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유형화되고 획일적인 이런 이제 규제 체계 내지는 규율 체계에서 앞으로 좀 위험 관리, 위험에 기반한 관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미 그런 제도적 수단들이 좀 들어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렇게 위험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그 체계화를 시키면서 그 정도에 따른 이제 규율 체계를 좀 더 정밀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논의를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사실 좀 한 줄 요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그냥 한 말이고요. 자, 그럼 오늘 뭐 그 공식적인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두 분 특히 감사드리고요. 또 위원장님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우리 포럼 위원님들 맛있게 식사하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